우리 유 교수님이 이제 수원화성에 가셔서 어떤 사진을 찍어 왔을지 궁금한데 교수님의 시간을 초월한 공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장안문을 갔었어요. 장안문. 네. 마치 뒤에 숨은 장엄문. 와, 멋있습니다. 와. 야, 기가 막히게 나오네 진짜. 이거 광고 하나 찍고 싶다. 수원화성의 그 장안문 같은 경우는 북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성의 전문은 남쪽으로 한다면서요. 근데 왜 얘는 북문이냐? 이게 이제 정조대왕이 한양에서 수원으로 갈 때 들어가던 문이 북문이니까 여기를 정문으로 해라. 왕이 행차하시는. 왕이 가는 길이 정문이지. 와, 멋있는데? 이중입니다. 색감이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이 저는 이 장안문이 이게 지붕이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2층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 궁궐에 가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을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지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능만 생각하면은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훨씬 만들기 어려운 2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은 기와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그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네. 그 지푸라기로 지붕을 얹어요. 그런 그게 가볍기 때문에 기둥이 되게 가늘어도 돼요. 근데 기와를 하면 진흙과 그 구운 기와가 올라가니까 몇백 톤 되거든요. 무겁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나무 기둥도 붉어져야 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또 쓸데없이 2층으로 짓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러니까 원래 뭔가를 과시를 하려면은 쓸데없는 짓을 해야 낭비를 돼요. 해야 됩니다. 낭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디 가서 부자라는 걸 드러내려면은 막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가잖아요. 그럴 때 과시가 되는 거거든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품백이나 이런 것 마냥 이걸 2층으로 딱 지어서 나는 여기다 이렇게 돈을 낭비해도 될 정도라고 딱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정종을 울려주는 거죠. 장안문. 아. 이게 빗장으로 썼다는 거구나. 이게 옛날 거예요. 여기 제가 가서 찍은 사진 중에서 네네. 흥미로운 거가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음. 여기 보면 무슨 돌에 막 패인 흔적들이 있잖아요. 아, 전 알죠, 이거. 한국 전쟁 때나 뭐 이럴 때 흔적 아닐까요? 총알 흔적. 네. 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수원 화성에서는 어떤 전쟁을 예비해서 만들었는데 전쟁은 실제로는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게 6.25 전쟁인 거예요. 한국 전쟁인데 이제 그때 흔적으로 포격하고 총탄의 흔적들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절반이 파괴가 됐었구나. 그렇구나. 이거 6.25 때 총알 자국이야. 여기도 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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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6.25 전쟁 당시에요. 그 전쟁이 치열했다는 얘기죠. 아이고. 아, 반쪽이 저렇게 훼손됐었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저거를 복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군사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걸 조성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조성했는지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기록을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적의 손에 들어갔다가는 이게 다 그렇지. 확인되니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수원 화성을 건립할 때 기록했던 여러 기록물들을 화성성역 의쾌라고 이게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당시 성의 규모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사비 얼마 들었는지, 그 다음에 자재 어떻게 공급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우리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기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때 지정될 때 이 기록을 보고 많은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그 기록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도 신도시 만들면 뭐 이주민들이나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200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실제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일단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로 반드시 우리가 꼽아야 될 건 수원 화성이라는 이 신도시를 조성하는 조성 기간이 짧았다는 게 전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짧았어요? 예, 2년 9개월 걸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빨리 짓는 그걸 거. 어떻게 2년 9개월이 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뭐 건축물로 유명한 어떤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뭐 타지마할이라든가 앙코르와트라든가 피라미드. 그걸 조성하던 그 시절의 백성은 이야 정말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 거예요. 돌 하나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대에 걸쳐서 조성 작업에 참여하는 그런 건축물도 많거든요. 맞아. 쭉쭉쭉. 쭉쭉. 올려. 그리고 그 짧게 해줬으니까 너 그냥 무료 봉사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급여 지급하고 우리로 따지면 복리후생 제도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찾아왔어요. 첫 번째로는 수원 화성이 이제 도시가 건립되면 여기 살아야 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비, 이주 비용도 지원해줬어요. 그럼 와야지. 와야죠. 거기서 안 끝났어요. 여기는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사용할 먹거리를 재배해야 될 재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둔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둔지에서 그 재배하는데 직접 그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런 거에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소를 또 분양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소를 그래서 또 도축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 수원에서만 그 당시 부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수원하면 뭐가 유명하다? 갈비나. 바로 그래서 그런 이유가 여기에 다 문맥이 깔려져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그 시대에는 도축이 금지되는데 수원만 혜택으로 준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산업적인 특혜를 준 거죠. 이 그런 행위, 상행위는 여기서만 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서 우시장이 번성되게 해준 거고요. 그렇죠. 근데 농사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시지만 내가 저 동네에서 농사 짓다가 이 동네에서 농사 지을 때 똑같은 농법으로 하면 농사 잘 안 돼요. 토질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을 이주시킨다는 건 위험 부담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어떻게 했느냐? 이쪽으로 이사 온 농민들에게 10년간 면세. 네. 10년 면세. 네, 세금 안 받았어요. 너무 파격적인데? 10년 면세면 나도 이사 가고 싶어. 그 정도죠, 진짜. 그러네. 뿐만 아니라 당시 축성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성과급 지급했고요. 그리고 노동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질병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럼 막사를 짓고 치료를 해줬어요. 4,600보에 달하는 축성공사를 30개월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가 더해진 것입니다. 문화유산 등재되려면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이게 있고 없고가 왜냐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복원된 거는 사실 그 당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맞느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복원된 건축유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건축물을 어떻게 보느냐, 소프트웨어로 보느냐, 하드웨어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남대문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됐잖아요. 근데 남대문이 가치를 가지는 거는 그 남대문에 만들어진 석가래가 500년 된 나무여서가 아닌 거고 그게 500년, 600년 전에 사람들이 구상하고 생각한 그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재현한다면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아까 화성 같은 경우는 전소되거나 할 때 이렇게 반쪽이 파손됐잖아요. 그러면은 왼쪽 반쪽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대칭으로 복원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옛날 거 그대로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다 적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또 자료가 그대로 다 있기 예. 때문에 그걸 보고 복원을 했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있다는 거기도 하네요. 화성을 봤을 때 제일 특징적인 거가 건축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벽돌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재료가 다 있잖아요, 이 안에. 요 사진 한 장에 그러니까 큰 돌 쌓은 거 하나 있고 그 위에는 작은 화강석을 쌓아가서 총 쏘고 이렇게 활 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벽돌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큰 돌을 옮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벽돌을 수십 개씩 지고 나르는 게 쉽겠어요? 벽돌이 훨씬 쉽죠. 화성을 쫙 보시면은 큰 돌은 밑에 베이스 부분에 많이 깔아놔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돌의 사이즈가 작아져요. 위로 올릴 때 작은 돌이 더 쉬우니까. 또 일부 부분은 벽돌로 만들어요. 얘는 제일 만들기가 어려운 데니까 벽돌로 만들고 근데 저걸 갖고서 얘를 이런 총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자니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얘는 벽돌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건축 시간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앞에서 보면 돌인데 실제로 그 안쪽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흙 언덕으로 막아놨어요. 그 안쪽에서도 돌로 만들면은 엄청난 돌이 들어갈 텐데 언덕을 하고 앞에 이 부분, 그러니까 공격을 막아야 되는 부분만 돌로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상층을 벽돌로 한 이유는 또 별도의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화포를 쏘거나 대포를 쏴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큰 돌 같은 경우는 돌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 돌이 뻥 뚫렸어. 그럼 그걸 똑같은 돌을 어디서 구해서 딱 바꿀 수가 없거든요. 호환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벽돌은 표준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리면 다시 그쪽만 벽돌로 쌓아서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전을 할 때 성이 파손됐었을 때 수선을 하기 좋은 점이 하나 있고요. 수원 화성을 가셨을 때 이렇게 이 구멍 뚫린 거기서 활을 쏘거나 조총을 쏘거나 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자세히 보시면 각도가 다 달라요. 맞아. 어떤 건 수평이고 어떤 건 밑으로 들어가고. 맞아요. 그걸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겠죠. 당연히 각각 쏘기 적합한 각도들을 다양하게 한 것도 있고 적이 어떤지 보는 사각을 없애면서 다 관찰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천재셨다, 진짜. 사실 수원화성이 더 특별한 이유는 이 돌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 건축물들 이렇게 보면은 좀 이런 돌로 만든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 서양의 건축들은 돌로 짓거나 벽돌로 짓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극동아시아의 몬순 기후니까 장마철에 비가 집중호우로 장마철 때 내리면 집안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무거운 돌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금만 높게 쌓으면 옆으로 쓰러져요. 아, 집안이 약해서. 네. 그러니까 유럽은 비가 적게 내리니까 집안이 단단하죠. 그래서 무거운 건축 재료인 돌이나 벽돌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동양에서 하려고 하면은 무거운 건축 재료를 못 써요. 집안이 약하니까. 그럼 가벼운 건축 재료를 써야 되니까 나무를 써야 돼요. 근데 나무는 가볍고 다 좋은데 문제는 비에 젖으면 썩어요. 그 땅에 젖어 있으니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워서 지어요. 나무 기둥이 비를 맞으면 썩어서 무너지니까 처마를 길게 뽑아야 돼요. 대청마루는 들어야 되는 거고 돈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은 주춧돌 밑에다가 기단을 만들어요. 돈이 많을수록 기단을 높게 쌓겠죠. 그래서 왕궁에 가시면 기단이 3단으로 돼 있어요. 맞아. 그래서 경복궁 가면 3단인데 그거는 왕족만 3단을 쓸 수 있고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2단밖에 못 써요. 그래서 그걸로 그 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부의 상징이었네. 조선시대 기단하고 현대 이제 축대 이게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현대 사회에서 또 약간 이제 잘 사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들을 우리가 딱 비교했었을 때 특징이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특징인데요. 외국에서 다 마지막 단어 그거잖아요. 힐즈. 힐에 있죠. 다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사진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 축대를 쌓아서 평지를 만들고 거기다 집을 짓는데 그래서 이 축대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야,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감독님 계시니까 영화 기생이
기생충이 그 두 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어. 잘 사는 사장님네 집은 자꾸 위로 올라가고 반대로 뭐 운전기사 하셨던 송강호 씨가 맡았던 배역의 그 집은 반지하로 집 창문에서 보이는 게 자전거 바퀴 정도 보이거나 남의 그 발자국들 보이는 수준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요즘의 모습이죠. 맞아. 우리가 풍수지리 많이 보잖아요. 배산임수. 특히 배산임수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뒤에 산이 있어야지 그 산으로 땔감도 하지만 나무로 걷고서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뒤에 산이 있고 아래에 개천이 있다는 얘기는 남쪽으로 길어진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배수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질 일이 별로 없고 땅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데 남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더 좋겠죠. 남향을 우리는 중요하는 게 그러면은 입사각이 더 높게 돼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땅이 빨리 말라요. 그치.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없겠죠. 근데 특히 또 일본은 약간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화산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배수가 잘 돼요. 물이 쭉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배수가 되게 얼마나 되느냐 그거가 또 결정하죠. 토질에 따라서. 강수량이었네. 재미난 게 이 화성도 그렇고 로마 시대 때 만든 성벽도 그렇고 뭐 르네상스 때도 그렇고 일관되게 디자인이 똑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인류의 지혜 같은 건가요? 왜냐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외부에서 적이 오잖아요. 쫙 오면은 성벽으로 모여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하고 대응하는 면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바깥쪽으로 돌출시켜요. 그러니까 장안성 보시면 장안문이 있고 바깥쪽에 한 성을 쌓았잖아요. 볼록하게. 그 표면적의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추가로 얘를 붙인 것 같아요. 이걸 그냥 그렇게 쭉 만들었다가 저 타워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앞으로 돌출돼 있잖아요. 직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사각형의 거가 그럼 약간 다이아몬드형으로 딱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오는 애들도 공격할 수 있고 뒤로 이미 이쪽으로 온 이 성문을 공격할 애들도 공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레이어를 더 만들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180도로 다 공격이 가능하잖아요. 이쪽 성벽에 올라올 때 측면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루비우스 10서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 건축 10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10개의 뭐 이렇게 10계명 같이 건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곽을 만들 때 반드시 공격할 수 있는 탑을 밖으로 돌출시켜서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되게 충실하게 돼 있는지. 무슨 교류했던 것도 아닐 텐데 그걸 다 알고 있었. 그러니까 이 성곽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 경제를 하는 국가가 만들어낸 전쟁 기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폭탄 같은 전략 무기가 없던 시절에 성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